안녕하세요. 데이터 플랫폼실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우다가와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라인에서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자체 제작을 한 동기와 장점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오디언스에 대해서입니다. 이 세션은 주로 데이터 카탈로그 운영에 관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적용에 관심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향후의 데이터의 운용과 데이터 활용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어젠다입니다. 먼저 저희들의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자체 제작을 하게 된 이유로 일반적인 데이터 카탈로그를 도입할 때 발생한 문제와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의 요약과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의 데이터 플랫폼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가시화할 때까지 원스톱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오픈소스의 빅데이터 에코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사가 개발한 툴을 제공하고 라인 사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상의 하이브 테이블 수는 4만 개 이상이고요. HDFS 사이즈는 400 페타바이트 이상, 잡은 매일 15만 개 이상 실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라인에서는 Always Data Driven이라고 하는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직종을 막론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시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이외에도 플래너라든지 또는 백엔드 엔지니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엔드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플래너와 같이 프로덕트의 KPI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유저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태스크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쿼리를 실행해서 아웃풋을 낼 때까지 이용하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그 데이터를 찾고 데이터를 이해하며 권한을 취득하고 실제로 쿼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는 이용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어느 테이블이 중요한지 검토를 하고요. 테이블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데이터가 자신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최신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테이블의 각 컬럼과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데이터의 소유자를 찾고 데이터 이용의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하려면 많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집약해서 데이터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툴로서 저희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자체 제작했습니다. 라인의 데이터의 민주화를 목표로 내걸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저희가 데이터 카탈로그를 자체 제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제 그리고 생긴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소스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때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 수집한 메타데이터를 표시할 때 문제입니다. 먼저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시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데이터 카탈로그의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직면한 문제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부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데이터 소스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부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노이즈의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많은 데이터 소스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의 사용자 중에는 데이터 전문가부터 또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폭넓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셀프 서브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기 자신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이해가 심화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려면 데이터 플랫폼 상의 내부 툴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용 카탈로그 도입 시에 자체 제작한 툴을 포함한 다양한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집약을 시키려면 많은 조직을 끌어들여서 시스템이라든지 API 개발,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입이 현실적이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저희 데이터 플랫폼에는 매일 15개 이상의 그런 잡이 있고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큰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때 데이터 플랫폼에 부하를 주는 것이 큰 우려사항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카탈로그의 경우에는 테이블 정보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쿼리를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실행을 합니다. 저희가 상용 카탈로그를 도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이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 상에는 4만 개 이상의 테이블이 존재를 하고 테이블에 따라서는 너무나 많은 그런 컴포넌트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용 제품과 OS에서는 개별적으로 API를 개발해서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에서는 부하를 주지 않고 취득을 할 뿐만 아니라 최신 메타데이터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가 여러 개의 부서의 사용자들이 이용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테이블의 DDL 같은 경우에는 최신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의 노이즈 문제입니다. 저희 환경 하에서는 단 몇 분 사이에 300개에서 500개의 데이터가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메타데이터의 변경을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수집만 해서는 많은 노이즈, 즉 사용자 입장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노이즈가 된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생성이 된 메타데이터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잘못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한 후에 바로 삭제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는 그 테이블의 생성과 삭제 정보가 저장이 되고 카탈로그에서도 표시됩니다. 그 밖에 노이즈가 된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DDL의 변경과 관련된 노이즈입니다. DDL의 변경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모든 DDL의 변경이 사용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타임 스탬프만 변경하는 것도 DDL 변경으로 검지가 되고 수집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그대로 카탈로그에 표시를 하게 되면 데이터 카탈로그 상의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집니다. 이처럼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는 단순히 수집을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가치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상용 데이터 카탈로그에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플랫폼상의 컴포넌트와 효율적으로 연동을 하고 메타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에 부하를 주지 않고 최신 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아파치 아틀라스의 노티피케이션을 이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의 노이즈를 없애려면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변경을 매 30분마다 집약을 하는 것이랑 메타데이터를 저희가 준비한 축으로 필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컴포넌트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지는 곳이 저희들의 데이터 카탈로그의 전체상입니다.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데이터 카탈로그의 주요 데이터 소스입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메타데이터를 취득하는 예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테이블에 타임스탬프, 사이즈 트렌드 등은 하이브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취득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로그라든지 쿼리 이 실행 상태는 각각의 쿼리 엔진에서 실행된 쿼리를 돌려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메타데이터를 인젝션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카프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리얼타임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젝션된 데이터는 아파치 아틀라스라든지 저희들의 데이터 카탈로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데이터는 아파치 레인저를 통해서 권한이 관리가 되고 사내의 워크플로우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 이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도 수집을 해서 메타데이터로서 카탈로그에서 제공을 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각 BI 툴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랑 아틀라스를 통해서 데이터 리니지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BI 툴을 통해서 어떻게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하는지 수집한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기능과 함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레포트 카탈로그라고 부릅니다. 이 기능은 어떤 데이터가 타블로라든지 오아시스의 어느 리포트에서 사용이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이용 촉진, 각각의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목적을 살펴보면요. 각각의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리포트 단위로 자세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리를 하거나 또는 메타데이터를 더 내실화시키고 싶을 때도 많은 리포트에서 사용이 되는 레포트 순서대로 활용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데이터 이용 사항을 파악을 하거나 언제든지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셈이죠. 한편 데이터 이용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실제로 데이터의 활용 예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이용 방법의 이미지를 저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리포트에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기능에서 표시하고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이름, URL, 이용하는 사용자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취득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태블로, 오아시스에서 각각 몇 시간마다 배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오아시스의 경우에는 자체 제작한 툴인데요. 태블로에서 메타데이터를 취득을 할 때는 태블로가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API를 활용해서 취득했습니다. 적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각각의 BI 툴에서 API에서 메타데이터를 취득을 한 후에 리포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쿼리를 스파크라든지 트리노 등 파서를 통해서 파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데이터와 리모트를 연동을 시킴으로써 이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아파치 아틀라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리니지를 수집을 하는데요. 그 구조에 대해서 데이터 리니지의 기능과 함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리니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니지는 데이터 생성 과정을 가시화시킨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개발을 한 목적이요.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데이터 생성 과정이라든지 생성하고 관련된 사용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이용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는 데이터의 의존 관계를 이해를 하고 데이터 변경 시의 영향 범위를 파악하고 데이터의 디버그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희의 데이터 리니지상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표시를 합니다. 실제 업무상에서는요. 테이블의 의존 관계를 파악할 때 테이블이라든지 컬럼의 보안 수준에 따라서 업무의 긴급도가 바뀌기 때문에 PII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테이블에 영향을 주는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테이블 오너에게 바로 공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용자라든지 영향이 있는 리포트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 리니지를 취득을 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리니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아파치 아틀라스를 도입했습니다. 아틀라스는 OSS의 데이터 카탈로그이며 하이브라든지 스파크를 통해서 변경이 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틀라스를 도입한 이유는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한 관리에 레인저를 이용하고 있으며 장래에 아틀라스와 레인저를 연동시킨 권한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에는 아틀라스의 도입 시에 클라우데라사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오픈 리니지 등 다른 툴과 비교했을 때 오래되었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틀라스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이브에 의한 데이터 변경을 취득하고 리니지를 생성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틀라스에서는 디폴트로서 하이브를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서버에 아틀라스 훅을 설정함으로써 리니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아틀라스의 훅은 create table 등의 쿼리가 실행이 되면 그 변경을 카프카를 통해서 아틀라스에서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에서는 SPI를 사용을 해서 리니지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파크에 의한 변경을 통해서 생성되는 리니지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주로 스파크가 사용이 되겠는데요. 아틀라스는 디폴트로는 스파크에 의한 데이터 변경을 취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데라사가 개발한 스파크 커넥터를 도입을 해서 스파크로 인해서 생성이 된 리니지도 취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파크 커넥터를 통해서 스파크 드라이버와 하이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설치를 한 훅 모듈이 카프카를 통해서 아틀라스의 변경 내용을 보내고 아틀라스 상에서 이를 합쳐서 리니지로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니지를 표시할 때는 아틀라스에서 취득하는 데이터에 더해서 아까 소개를 해드린 데이터 오너라든지 PII를 합쳐서 표시를 합니다. 즉 단순히 아틀라스의 REST API에서 리니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어글리게이션을 해서 리니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니지 UI는 아틀라스도 제공을 하는데요. 이렇게 독자적으로 수집을 한 정보를 조합을 시켜서 유저 입장에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리포트 카탈로그와 데이터 리니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동을 해서 다양한 메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플랫폼에 부하를 주지 않고 최신 메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틀라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아틀라스에는 노티피케이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푸시 베이스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우선 아틀라스 노티피케이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틀라스에서 훅을 한 변경 내용은 카프카를 통해서 아틀라스에 저장이 됩니다. 아틀라스는 디폴트로 카프카와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아틀라스 훅 컨슈머를 통해서 메타데이터 변경을 아틀라스 엔티티스라고 하는 카프카 탑핑명으로 송신을 합니다. 이 노티피케이션을 이용을 함으로써 데이터의 변경을 바로 검지해서 최신 메타데이터를 취득하는 거죠. 아틀라스 노티피케이션을 도입을 한 이유와 다른 접근 방식과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플로치를 검토를 할 때 있어서 우선 최신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데이터 플랫폼에 요구사항을 보내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 아틀라스를 메타데이터 수집 시의 핵심적인 컴포넌트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고요. 이 구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접근 방식의 경우에는 하이브 메타스토어 이벤트 리스너라든지 아틀라스의 REST API가 있었는데요. 저희의 유스 케이스라든지 도입 비용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는 생략을 했는데요. 데이터 카탈로그의 서치 기능도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이 인덱스의 갱신에는 아틀라스 노티피케이션을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의 노이즈를 해소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메타데이터 내에서 노이즈가 포함이 되는 예 중에 하나로 사용자가 잘못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해서 바로 삭제를 한 케이스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는 카프카의 컨슈머 측에서
매 30분마다 어그리게이트를 했습니다. 이미지는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 개의 작업이 발생을 해도 하나의 노티피케이션이 되도록 컨슘이 됩니다. 저희는 어그리게이트 할 때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데이터를 30분마다 어그리게이션 함으로써 사용자가 단시간에 테이블의 생성과 삭제를 했을 때 그것을 사용자가 오작동으로 판단해서 그 통지를 무시하는 로직을 설정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이 30분을 경과했을 때는 이 도표의 두 번째처럼 생성과 삭제의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사용자의 오작동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아트라스의 노티피케이션에는 일부 중복된 내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트라스 노티피케이션의 실제 레코딩입니다. 레코딩 내용을 보면 변경이 된 테이블과 변경 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세 내용을 할애하겠습니다만은 아트라스 노티피케이션 레코드를 직접 모니터하고 중복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 적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프카 스트립스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애플리케이션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코드의 41부터 33행까지 아까 소개해드린 아트리스 노티피케이션 내용을 몇 가지 조건에서 통지 대상을 통보하고 복수 변경을 중복하고 46번째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어프로치에 더해서 DDA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수집하는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스 노티피케이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칼럼에 변경됐을 때 통보 내용입니다. 이렇게 변경 뒤에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면 그 DDL의 변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최신 메타데이터를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 보존하고 있는데요. 저장된 내용과 최신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DDL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DDL의 변경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있어서 가치가 없는 것을 특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DDL의 변경 내용이 95%가 타임스탬프의 변경이었기 때문에 이 변경을 무시하는 로직을 취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메타데이터에 있어서의 노이즈를 배제하는 어프로치로서 카프카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용 카탈로그에서 증명했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떤 베네핏이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최신 메타데이터를 다양한 메타소스에서 데이터 플랫폼으로 부하를 주지 않고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에서의 노이즈를 필터링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로서 유저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간단한 유스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의 DDL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용자에게 통보할 때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저는 데이터 카탈로그 상의 데이터에서 대상 데이터를 찾습니다. 테이블을 발견한 뒤에는 테이블의 상세 화면으로 ETL을 할 수 있는 테이블로 틀림이 없는지 데이터 이용 제약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리니지나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이번 처리에서 영향이 있는 사용자 리포트를 확인하고 UTL 영향이 필요 없는지 확신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ETL을 실행한 뒤에 스테이크홀더의 연락에 대해서도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의 주된 커뮤니케이션 툴인 스타크를 통해서 변경 폴더에 통보가 됩니다. 저희 데이터 카탈로그에서는 이렇게 사용자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저로부터의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유저마다 피드백은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는 데이터 변경 시에 영향 변경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데이터 카탈로그에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 또는 그 OS에 표시하는 데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아트라스를 이용해서 리니지의 포커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면한 문제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트라스의 퍼포먼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유저빌리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은 아트라스에서 API를 취득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퍼포먼스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면한 퍼포먼스의 문제는 아트라스에서 API를 리니지를 취득할 때 특정한 경우에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래 데이터 생성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노드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아울리에서 실행되는 잡이 있고 그때마다 노드가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리니지에 포함되는 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어느 테이블에서는 250개 이상의 테이블 생성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템프 테이블을 불필요한 테이블에도 아트라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엄청난 수의 테이블 수의 리니지가 생성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 잡을 실행할 때마다 노드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는 하이브와 스파크 프로세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까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의 정보는 저브가 실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생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리니지의 노드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트라스를 이용하고 리니지를 표시할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유저빌리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트라스의 실제 UI입니다. 아트라스의 REST API는 이렇게 복잡한 리니지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액세스했을 때부터 모든 노드가 표시되어서 표시에 시간이 걸리는 데 더해서 굉장히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화상처럼 리니지 그래프상에 저희 표시를 하게 되면 테이블 간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컬럼의 관계성도 직접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아트라스에서는 필요 이상의 정보가 표시됨으로써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아트라스를 이용해서 리니지를 표시할 때 직면했던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저희의 어프로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니지에 포함된 노드가 많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트라스에서 후크한 데이터를 필터링함으로써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잡마다 프로세스 노드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트라스에서 대상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빌리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랙티브한 UX를 제공함으로써 폭넓은 니즈에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선은 리니지에 포함되는 노드를 줄여나가는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트라스에는 정규 표현의 패턴에 따라서 DB 테이블을 필터링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원래 아트라스에서 불필요한 훅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의 템포러리 테이블과 직원의 개인 DB로 생성된 것으로 필터 아웃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글자 배열로 패턴을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개한 것보다 더 자세한 룰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메인테넌스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룰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잡이 늘어날 때마다 노드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아트라스에서 후크되지 않기 위해서 필터링한 말씀을 드렸는데 테이블 TV에서 필터링이 된다 하더라도 프로세스를 필터링 못하면 결과적으로 잡이 실행될 때마다 불필요한 프로세스 노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라스에 등록되어 있는 불필요한 노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배지를 개발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프로세스는 몇 가지 패턴으로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트라스의 UI에 있어서의 유저빌리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UX를 제공을 함으로써 해결을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리니지에서는 데포르트로 3계층까지의 노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드가 큰 리니지라도 보기 쉽고 그리고 빨리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칼럼 레벨에서 리니지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 칼럼을 선택함으로써 그 칼럼에서 생성되는 테이블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드래그 앤 드롭이나 줌인, 줌아웃도 서포트하면서 사용자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리니지를 표시할 때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의 그 접근 방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이 저희의 어떤 결과를 주었을까요? 저희는 아트라스에서 API로 취득할 때 최대 30분 소요됐던 것이 기본적으로는 6초 내로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리니지도 15초 내로 표시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UX를 도입함으로써 리니지 전체를 가시화할 수 있었고요. 칼럼 레벨의 리니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TL을 실행할 때 칼럼마다 세큐리티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역량 범위를 확인해야 될 PBDO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칼럼 레벨에서 리니지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저로부터 받은 피드백입니다. 몇 가지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널리스트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로부터는 데이터가 지연이 발생했을 때 바로 영향이 있는 데이터 리포트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데이터 생성 프로세스나 생성에 했던 엔드 투 유저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직면한 리니지 문제를 해결한 결과로 OS 생성에도 공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린 내용은 테크 블로그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트라스에서 데이터 리니지를 표시했던 문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표시를 할 때 다양한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의 요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션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서머리입니다. 다양한 유저가 존재하는 셀프 서브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유저 자신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데이터 이해도를 촉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메타데이터로 그냥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되는지 튜닝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드는 데 있어서 OSS의 기술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저희 환경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SS를 도입을 할 때에도 유저의 니즈나 우리의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데이터를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플랫폼상의 유저의 퀘리의 실행 결과로서 다양한 통계 정보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성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 플랫폼의 코스트 최적화 등의 활동을 해나가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툴상에서 메타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이용 조건을 확인할 때 매번 카탈로그에 접속하는 것은 귀찮기 때문에 DI 상에서 참조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더 개인의 최적화된 데이터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데이터 카탈로그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춘 열람이 필요한 데이터가 가시화됐습니다. 이렇게 그 개선을 통해서 데이터 편리성을 한층 더 촉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수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이용 활용도를 촉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다가와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플러스 토크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많이 받아서 대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꼭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야후재판의 후쿠시 유타님이십니다. 후쿠시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후 주식회사의 후쿠시라고 합니다. 데이터 총괄 본부에서 데이터 카탈로그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후쿠시님 방금 세션을 듣고 어떤 점이 궁금하셨나요? 네,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세심한 부분까지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수수한 툴이잖아요. 유효성을 증명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프로덕트에서 찾는 KPI라든지 이런 지표가 혹시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아웃풋을 하는 걸 지원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얼마나 효율화시켰냐 하는 부분에 KPI를 설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의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권한 관리라든지 그 이외에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권한 관리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냐, 그리고 카탈로그를 단순히 얼마나 볼 수 있었냐, 이런 것들을 KPI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수치로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시청자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실제로 데이터 카탈로그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어떤 기능이 많이 사용이 됩니까? 괜찮으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이 되는 양은요. 상상하기 힘들 수 있지만 먼스리로 3,0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기능은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별로 다르긴 한데요.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카탈로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리니지라든지 이런 정보가 잘 집약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즈니스 메타데이터라고 불리는 일본어 설명이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도 굉장히 어떻게 집약이 돼 있는지요? 네, 비즈니스 메타데이터의 집약. 은 정말 좀 힘든데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라든지 오퍼레이션 메타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특히 많이 이용이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특히 많이 사용이 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비즈니스 데이터를 저희가 확충을 시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리니지라든지 이런 거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메타데이터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서 집약을 중점적으로 이제 집약을 시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한 관리하고 관련해서도 굉장히 내슈럴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카탈로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써져 있는데 실천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걸 하고 계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데이터 권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상의 데이터 권한 관리는 다 이 데이터 카탈로그 상에서 완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중에 입사하신 분들은 데이터 카탈로그에 접속을 하면 자기가 필요한 권한을 스스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인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미지가 맞고요. 저희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권한 관리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또는 주피터라든지 이런 노트북을 기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을 할 때 필요한 걸 다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편리한 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전망 부분에서 개인을 향한 퍼스널라이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퍼스널라이즈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주로 수집하고 있는 것이 유저의 카탈로그상에서의 이용 이력 그리고 퀄리의 이력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집을 해서 사용자가 최근 사용한 데이터,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 통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처음 니즈를 파악하고 개발 완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유사 솔루션에 검토도 하고 있을 텐데 니즈는 없었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료 솔루션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저희 환경적으로 바로 도입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니즈 완료까지의 기간은 기능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각각 기능이 대체적으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덕트 전체로서는 프로덕트 개발 시작이 1년 반, 2년 전부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서히 기능은 늘려나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3개월 정도 스팬으로 기능을 추가를 해 오신 거네요. 개발 체제, 엔지니어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가장 많을 때는 15명 정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백엔드 엔지니어가 7, 8, 메인 엔지니어 7, 8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꽤 대규모의 구성원으로 철저히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거네요.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해도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리소스를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데이터 카탈로그를 새롭게 도입할 경우 어떤 기능부터 착수하는 게 좋을까요? 구체적인 기능의 이야기보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의 엔지니어라든지 데이터를 헤비 유저들, 아웃풋을 필요로 하는 사람, 거버넌스를 하고 싶은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주 쓰는 기능, 리니주도 그렇죠. 그런 부분부터 착수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